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1 글로벌 코리아 박람회 우수 사례 사회를 맡은 아나운서 김민지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우수 사례 발표 세션에서는 정부 부처 공공기관 이외 민간 기업 및 시민사회를 포함하는 대한민국 해외 협력 우수 사례를 발표하고 국내외 홍보를 위한 자리로서 올해는 총 15개 기관이 참여해 주셨습니다. 오늘부터 3일간 진행이 되는 모든 발표는 2021 글로벌 코리아 박람회 홈페이지를 통해서 실시간 온라인 생중계됩니다. 발표가 진행되는 동안에는 잠시 휴대폰은 진동으로 해두시고 가급적 자리 이동은 삼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본 행사는 한국어, 영어 동시 통역이 진행됩니다. 채널 1번은 한국어, 채널 2번은 영어입니다. 앞에 놓여있는 수신기를 사용해 주시고 종료 후에는 테이블에 두고 이동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21 글로벌 코리아 박람회에 참가해 주신 내빈분들께 감사의 말씀드리며 지금부터 글로벌 코리아 박람회 우수 사례 발표 세션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우수 사례 발표 세션은 한국국제협력단의 발표가 진행됩니다. 그럼 세션의 진행을 맡아주실 한국국제협력단 김송주 과장님 모시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2021 글로벌 코리아 박람회 코이카 세션을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행사의 진행을 맡은 코이카 기후감염병 대응팀 김송주 과장입니다. 예,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운 시기에도 개발협력 사업에 관심을 갖고 오늘 행사에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국제사회가 당면한 가장 시급한 과제인 기후변화와 감염병 대응에 대한 코이카의 전략과 사업을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참석자분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한국국제협력단에서는 기후감염병 위기대응실 이현수 실장님, 기후감염병 대응팀 김지희 팀장님께서 참석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오늘 행사에 참석하신 내빈분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한국환경연구원 글로벌환경협력센터 이현우 센터장님, 한국환경공단 글로벌협력처 윤현식 처장님, 그리고 녹색기술센터 기후기술협력부 전덕우 부장님께서 자리하셨습니다. 다음으로 개회사가 있겠습니다. 코이카 기후감염병 위기대응실 이현수 실장님을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2021 글로벌 코리아 박람회 코이카 우수사례 발표 세션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지난 2년간 우리는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경제사회 모든 분야에서 경험해보지 못한 어려움을 겪었고 구조적 변화가 가속화되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국제개발협력 분야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글로벌 개발 문제는 더욱 심각해졌고 국제사회가 추구하는 지속가능 발전 목표 달성에도 많은 악영향을 미쳤습니다. 2020년 팬데믹의 영향으로 지구촌 약 1억 명이 다시 빈곤선 아래로 떨어졌다는 연구 결과도 있었습니다. 또한 전 세계적인 봉쇄 상황은 국제개발협력 사업의 실행에도 많은 도전 과제를 던져주었습니다. 동시에 우리는 글로벌 기후위기라는 현 시대의 최대 난제를 직면하고 있습니다. 지난주까지 영국 글라스고에서는 제26차 유엔 기후변화협약의 당사국 총회가 개최되었습니다. 코로나19 상황에도 불구하고 역대 최대 규모의 총회였다고 합니다. 그만큼 국제사회가 기후위기의 절박함을 느끼고 있다는 의미로 볼 수 있겠습니다. 총회에서는 글로벌 기후위기 대응 목표의 상향과 실행을 위한 치열한 논의를 거듭했지만 지금까지 전 세계 각국이 수립한 기후대응 목표가 모두 이행되더라도 우리의 목표인 지구의 평균 기온 상승을 1.2도 이내로 억제하는 것은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한 선진 공여국들이 약속한 개발도상국의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ODA를 포함한 기후금융 지원 계획도
당초 계획을 달성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어려움 속에서 코이카는 감염병 대응과 기후위기 대응을 최우선 과제로 정하고 조직과 전략과 사업의 모든 부문에서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오고 있습니다. 지난해 기후감염병 위기 전담 대응 부서를 신설하였고 개발 협력을 통한 코로나19의 회복력 강화를 위한 ABC 프로그램을 새롭게 개발해 개발도상국의 감염병 위기 대응을 지원해 왔습니다. 글로벌 탄소 중립 달성 지원과 개도국의 녹색 전환 지원을 위해서도 2021년부터 2025년까지의 기후행동 중기 전략과 탄소 중립 전사 프로그램을 수립하였고 또 농촌개발과 수자원 관리 등 기존에 많은 지원을 했던 분야를 중심으로도 개도국의 기후변화 적응과 회복력 향상을 위한 지원을 지속해 나갈 예정입니다. 더 상세한 내용은 잠시 후에 발표를 통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비록 짧은 시간이지만 오늘 이 세션을 통해서 코로나19 위기를 맞아 코이카가 기울였던 여러 활동과 성과들 그리고 기후변화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적 계획들과 더불어 국내 유관 분야 전문기관들의 경험과 의견을 함께 공유하며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국제개발 협력과 또 바람직한 한국의 역할을 함께 모색해보는 귀한 자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귀한 시간을 내서 세션에 참석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인사 말씀 감사드립니다. 이어서 코이카 우수 사례 발표가 있겠습니다. 기후감염병 대응팀의 김지희 팀장님께서 코이카의 기후 및 감염병 대응 전략과 사업 사례에 대한 발표를 준비하셨습니다. 그러면 팀장님 바로 발표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코이카 기후감염병 대응팀의 김지희 팀장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오늘 코이카의 감염병 및 기후위기 대응 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저희 이제 다른 분들, 저희가 오늘 모신 분들은 다 기후변화의 전문가분들이신데 저희 코이카는 특이하게 조직이 감염병 및 기후위기 대응 이렇게 두 개의 다른 주제를 같은 팀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저희 팀에서 다루고 있는 두 개의 주제에 대해서 전략과 사업 사례를 소개드리고자 합니다. 목차는 이렇게 진행이 됐고요. 바로 이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코이카가 이 코로나19에 대응해서 어떤 노력을 하였냐, 요거부터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일단은 코로나가 이제 코로나가 시작되자마자 현재 파견되어 있던 여러 인력들을 저희는 빨리 한국으로 귀환을 시켜야 되겠다, 이런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54개 개도국에 2,000명 정도의 파견 인력이 있었는데 이 파견 인력이 무사히 한국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작년 3월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일이 있었는데요. 예를 들어서 코로나19 상시 점검 회의체를 구성하고 24시간 비상 업무 체제를 유지하면서 우리 파견 인력과 국민의 귀국을 지원을 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UNHAS 또 UNDSS와 같은 국제기구와 긴밀하게 공조를 하였고요. 인터내셔널 SOS 등과도 협력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봉사단 및 사업 수행 인력 1,933명 및 우리 국민 292명을 한국으로 무사 귀국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이렇게 귀국한 우리 인력 말고도 현장에는 600여 명의 인력이 잔류를 하였습니다. 사업이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움이 많긴 했지만 그래도 계속 진행이 되어야 했었기 때문에 사업 유지를 위해서 사무소 직원의 직접 운영 및 관리 필요성이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코이카는 해외 사무소를 지금 44개국에 가지고 있는데요. 이 44개 조직을 그대로 유지하고 인력은 심지어 증가하는 추세까지 보였습니다. 이런 남아있는 인력들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서 안전 상황 대응 시나리오, 그다음에 유연 근무를 도입하고 진단 검사를 지원하는 등의 종합 안전 대책을 수립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코이카 지금 본부가 성남에 있습니다. 성남에 저희 코이카 본부가 있고 그 바로 옆에 연수센터가 있습니다. 코이카에서 지금 코로나 시기 이외에는 한 연간 6천여 명의 개도국 연수생들을 한국에 초청해서 연수를 하는 교육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이 연수생분들이 평소에는 지내던 연수센터를 우리 국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자가격리 및 생활치료센터로 제공을 하였고요. 이 과정에서 직원 및 인근 주민 대상 투명한 정보 공개를 통해서 반발을 최소화하고 저희의 취지를 잘 설명을 했었고요. 원래 연수센터에 있던 업무시설을 이동 배치하고 이 결과 자가격리자 및 확진자 약 5,300명 우리 국민이 이 시설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방금 아까 저희 실장님 개회사에서 잠깐 언급이 되었었는데요. 저희 코로나가 심각해지기 시작한 바로 2000년 작년 3월 달에 비상경영전략 TF를 구성을 하였고 7월에는 기후 감염병 위기 대응실을 신설해서 조직과 인력을 보강하였습니다. 사업에서는 사업 운영을 위해서는 비대면 방식의 사업 전환이 필요하였는데요. 현장 인력의 64%가 일시 귀국을 한 상황에서 특히 수원국 봉사조치 등으로 여행이 아예 불가능해지면서 활동 제약이 매우 심했는데요. 이 상황에서도 사업을 정상적으로 운영을 하기 위해서 상생의 유연한 사업관리 체계를 적용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업들이 도산을 하거나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중간 기성을 지급하거나 고용 유지를 더 강화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저희 코이카는 코로나19 대응 안전 및 사업관리 지침이라는 것을 수립하여서 사업을 안정화하기 위해 노력하였고요. 이 결과 전체 사업의 97%가 정상적인 과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잠시 후에 이제 그린 뉴딜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리겠지만 그린 뉴딜과 더불어 우리 정부의 한국판 뉴딜 정책의 가장 큰 축이 디지털 뉴딜입니다. 그래서 디지털 뉴딜 정책을 도입해서 포스트 코로나19를 대비한 ICT 활용 비대면 요소 사업을 적극적으로 발굴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수 사업 기획 모델을 수립하고 발굴하는 가이드라인을 우리 사무소와 사업 수행 파트너와 공유를 한 바 있습니다. 이래서 우수 사례로 소개드리고 싶은 점은 이제 팬데믹으로 인해서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개도국에도 휴교령 등이 발령되어서 이제 교육 공백이 발생을 했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통신 상황이 굉장히 좋은 편이기 때문에 바로바로 비대면 수업으로 전환을 하고 물론 우리나라에서도 비대면 수업으로 전환을 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많았는데요. 개도국 상황이 더욱더 심각하기 때문에 비대면 교육은 아예 불가능한 나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교육 공백을 어떻게 메울까 고민을 하다가 탄자니아 같은 경우에는 잔지바르 지역 전체 교과목을 온라인 영상 교육 콘텐츠를 마련을 해서 학생들이 공부를 지속할 수 있도록 하는 점, 나이지리아 시범학교 건립 사업이라는 사업으로 이제 원래 저희가 학교를 지원했었는데 이 학교를 중심으로 콘텐츠를 개발하고 전국적인 시범 모델로 제공을 한 점, 또는 르완다 초중등교사 온라인 교육을 실시한 점 등을 우수 사례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감염병 대응 지원 사업에 대한 전략을 좀 말씀드려보고자 합니다. 우리나라의 ODA의 가장 큰 계획, 가장 상위단의 전략이 국제개발협력 종합기본계획이고요. 5년에 한 번씩 발표가 되는데 3차 국제개발협력 종합기본계획에 이제 코로나 대응 ODA 추진 전략 이행을 통해 수원국 수요 파악 및 수원국에 적용 가능한 맞춤형 사업 기획 지원이 필요하다라는 점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에 우리 정부는 코로나19 ODA 추진 전략이라는 세부 전략을 마련하였고요. 여기에 이제 외교부에서는 더 함께 안전한 세상을 위한 개발협력 구상 빌딩 트러스트라는 것도 마련하였습니다. 이러한 우리 정부 차원의 계획들을 받아서 코이카에서는 ABC 프로그램이라는 것을 마련했습니다. Agenda for Building Resilience Against COVID-19인데요. 빌딩 트러스트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개발 협력을 통한 코로나19 회복력 강화 프로그램입니다. 이 프로그램의 세 가지 큰 축으로는 보건의료 취약국 지원, 개도국 감염병 관리 역량 강화, 한국 경험 활용 글로벌 연대 강화 세 가지를 들 수 있겠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20년부터 24년까지의 기간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인 20년부터 21년 작년과 올해에는 긴급 대응 기간으로 잡고 있고 22년부터 24년은 회복력 강화
기간으로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긴급한 구호물품, 뭐 마스크라든지 진단키트라든지 구호복이라든지 이런 것을 위주로 주로 지원을 했다면 내년부터는 중장기적인 감염병 대응 강화를 위한 신규 사업을 발굴하고 추진할 예정입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이제 코로나 대응할 수 있는 예산이 전혀 없었던 상황이었죠. 코이카뿐만 아니라 다른 기관도 다 마찬가지였었는데요. 기존 사업 계획 변경을 통해서 기재부 장관 승인 등을 통해서 긴급하게 신속하게 예산 1,000억 원을 확보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소원국 수요에 기반한 보건의료 취약국을 다각적으로 지원을 해서 좋은 성과들을 많이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ABC 프로그램은 지금 전 세계 116개국을 대상으로 추진이 되고 있으니까 거의 대부분의 개도국에는 혜택이 같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원 규모는 1억 7,300만 불, 수혜자는 4,100만 명 정도 됩니다. 사례를 말씀드리면 ABC가 이제 각각 보건 취약국 지원, 감염병 관리 역량 강화, 글로벌 연대 강화를 상징하고 있는데요. 뭐 치료제 백신 개발 지원, 코로나 확산 방지 긴급 지원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특히 백신에 대해서 궁금하실 것 같아서 잠깐 추가로 설명드리면 코이카에서는 백신을 직접 확보해서 개도국에 지원하는 사업은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지금 이제 전 세계적으로 백신이 구하기 어려운 상태이기 때문에 코이카라는 이 단체가 기관이 백신을 확보하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 있고요. 대신 백신의 공급을 위해서 그 부가적인 것들을 지원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 백신을 운반할 수 있는 운반 차량을 지원한다든지 백신 접종을 위한 주사기를 지원한다든지 백신을 접종할 수 있는 의료 역량을 지원한다든지 등등의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사업별 사례를 한번 말씀을 드려보면요. 우즈베키스탄 사례를 일단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이 우즈베키스탄에서 이 코로나 상황이 발생이 되자 우즈베키스탄의 대통령이 한국 전문가를 바로 찾습니다. 우즈베키스탄은 보건이 중점 분야인 나라인데요. 이 나라에서는 예전부터 보건 사업을 많이 진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병원 사업이라든지 의료진의 역량 강화 사업이라든지 이런 사업을 진행하고 있었는데 평소에 한국 사업을 굉장히 좋게 봐왔고 굉장히 명망이 높았기 때문에 대통령이 한국 전문가를 찾아서 우리나라 이 코로나 대응을 어떻게 하면 좋겠냐 자문을 좀 해주십시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전문가들이 우즈베키스탄 현지에 가서 우리나라로 치자면 중앙사고본부를 이제 수립하는 코로나 대응 본부를 수립을 하고 어떤 식으로 절차를 진행하면 될지 이런 자문을 해준 바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이제 한국과 우즈베키스탄 정상 간의 뭐 전화 통화에서 감사 인사 뭐 이런 정도로 굉장히 큰 성과로 자리를 잡았던 것이 있고요. 다른 사례로는 이제 가나 사례를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가나에는 글로벌 보건 안보 구상 GHSA 강화 사업이라는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 사업의 일환으로 워낙에 이제 역학조사관 양성을 하는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나에는 역학조사관이라는 사람이 없었었는데 이 사업을 통해서 이제 33명의 수료자를 배출을 해놓은 상황에 마침이라고 얘기하기 조금 그렇지만 때마침 이 코로나 상황이 발발하게 되면서 우리가 교육을 해서 배출해낸 수료생들이 굉장히 톡톡한 역할을 해냈던 그런 사업입니다. DR 콩고 사례는 DR 콩고에 있는 킨샤샤에 있는 병원 하나를 이제 코로나 전담 지원센터로 지정을 하고 이 DR 콩고 국가에서 지정을 했던 병원을 코이카에서 기자주도 지원하고 의료진에게 역량 강화도 하고 등등 굉장히 한 나라의 중앙 진단센터로서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줬던 사례입니다. 다음에는 완전히 주제를 바꿔서 기후변화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드려보겠습니다. 기후변화에 대해서는 굉장히 전략이 많이 있는데요. 이 페이지에 있는 것은 다 우리 한국 정부의 전략들입니다. 작년 7월 달에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이라는 것을 우리 정부에서 발표를 했는데요. 이 종합계획의 가장 큰 두 축은 그린 뉴딜과 디지털 뉴딜입니다. 그래서 코로나19로 인한 경기 침체 극복 및 구조적 대전환 필요성에 대해서 그린 산업 분야와 디지털 산업 분야를 중심으로 이 위기를 극복해 나가겠다는 것이 종합계획의 특징입니다. 이후에 이제 2020년 탄소 중립 추진 전략
그래서 2020년까지는 우리나라에서 배출되는 탄소가 제로로 만들겠다 이런 전략이죠. 그래서 이거를 반영해서 올해 3월에는 그린 뉴딜 ODA 무상 분야의 추진 전략이 나왔고 21년 올해 7월에는 그린 뉴딜 ODA 추진 전략이 정식적으로 통과가 되게 됩니다. 여기에 이 전략은 뒤에서 설명드리겠지만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하면 그린 뉴딜 ODA 비중을 2025년까지 ODA 평균 수준으로 확대하겠다라는 계획입니다. 현황을 보시면 2015년과 19년 사이에 한국 ODA 중에 약 19.6% 정도가 그린 뉴딜 ODA였는데 OECD의 나라들은 28.1%였다. 지금 우리나라랑 약 30% 정도의 격차가 있는데요. 최소한 OECD 다크 수준으로는 가야 하고 그다음에 이걸 넘어서야 하는데요. 최근에 이제 OECD 다크 나라들이 굉장히 공격적인 공약들을 많이 내놓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ODA의 50% 이상을 그린 뉴딜 분야에 투자하겠다 등등의 전략을 내놓고 있어서 한국에서 이걸 따라잡기 위해서는 우리가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코이카의 이제 기후행동 중기 전략을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코이카에는 10개의 섹터별 중기 전략이 있는데 그중에 하나가 기후행동 중기 전략입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기후변화 분야에는 탄소,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분야, 그다음에 이미 변화된 기후에 대해 어떻게 적응할 것이냐, 그래서 적응 분야, 감축 분야 이렇게 두 가지가 크게 나오는데요. 1번, 그래서 전략 목표 1번은 탄소 중립 달성 지원, 2번은 녹색 회복 및 기후 적응 지원 이렇게 나눠져 있고, 3번은 이를 달성하기 위해서 녹색 기후 파트너십을 확대하겠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전략 목표 중에서 이제 프로그램을 조금 자세히 보시면요. 1번 전략 목표 1번 탄소 중립 달성 지원의 프로그램으로 저탄소 재생에너지 보급 사업, 그다음에 친환경 그린 모빌리티 보급 사업, 자원 순환 경제 촉진, 산림 등 탄소 흡수원 조성 사업을 이제 중점 프로그램으로 보고 있습니다. 전략 목표 2번의 적응 분야 사업에서는 도시 기후 회복력 강화, 생태계 회복력, 기후변화로 인한 자연재해, 재난 경감 등을 주요 프로그램으로 설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코이카의 기후변화 얘기를 하면서 GCF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 없을 것 같아서 슬라이드를 준비했는데요. 녹색 기후 기금, 그린 GCF로 많이 알려진 이 국제기구는 국제에서 가장 큰 기후 재원을 가진 기금입니다. 이 기금은 AE라는 인증 기구를 통해서만 재원을 집행하고 있는데요. 이 이행기구가 되기 위해서 코이카가 3년 이상 이제 노력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코이카가 최근에 2021년 7월에 GCF 이사회에서 인증기구로 승인을 받았습니다. 이행기구의 카테고리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코이카는 국가 직접 접근, 내셔널 디렉트 액세스, 그리고 5천만 불 이하의 소규모 사업, 그다음 환경사회 위험 등급, B등급 이하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등급으로 인증을 받았습니다. 현재로서는 이제 코이카가 인증 절차가 조금 더 남았고요. 아마 내년 정도에는 인증 절차를 마무리를 하고 본격적인 사업을 추진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그래서 현재 시점에서 GCF 인증을 받았다는 점은 이제 GCF 재원을 활용해서 코이카 우수 사업 모델을 확산하고 확대할 수 있겠다. 그리고 코이카의 경영 및 사업 관리 시스템이 국제 수준 정도가 되는구나라고 인증을 받았다라는 의의가 있다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제 GCF 사업을 추진을 하기 위해서 현재 많은 신규 후보 풀 확보를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슬라이드인데요. 저희 GCF와 관련된 사업 사례를 하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피지에 있는 농업 공존형 태양광 사업 사례입니다. 요 사업은 좀 특이한 게 태양광 발전, 온실가스를 저감할 수 있는 태양광 발전 사업과 기후변화 적응을 지원하기 위한 농업 역량 강화 사업이 복합적으로 된 교차 분야의 사업입니다. 이 태양광 패널을 설치하고 그 아래에다가 농작물을 재배하는 그런 사업인데요. 재원은 총 1,600만 불이고 코이카가 800만 불, GCF에서 500만 불, 민간에서 200만 불, PG 정부에서 100만 불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코이카가 직접
직접 인증기구로 참여한 사업은 아니고요. 피지 정부, 피지 디벨롭먼트 뱅크, 피지 개발은행이 A로 참여를 해서 코이카에서는 간접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사업 대상지는 피지의 오발라우 섬이라는 조그마한 섬입니다. 현재 이 섬에서는 에너지를 전부 디젤 발전에 의존을 하고 있는데요. 이 사업을 통해서 이 사업이 아직 이제 진행 중인 사업입니다. 아직 완성이 되진 않았지만 이 사업을 통해서 태양광 발전이 완성된다면 사업 에너지 생산의 청정 에너지를 50% 정도 전환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 태양광 패널 아래 심은 작물들을 통해서 식량 안보 강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생각되고 있습니다. 사업 내용은 4메가와트 태양광 발전 시설 및 5메가와트 에너지 저장 장치를 설치를 하고 이 아래에 신재생 에너지 정책 및 발전 시설 운영 역량 강화가 들어가고 시범 작물 재배 연구 및 유통 체계 개선 등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 기후변화가 시작되면서 이 피지에도 바로바로 이제 이런 현상들이 느껴지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 예전에는 잘 자라던 작물들이 어떤 온도나 강우의 변화로 인해서 그 생산량이 그만큼 나오지 않고 있다든지 아니면 예전에는 피지에 자라지 않았던 작물들이 이제 자랄 수 있게 된다든지 이런 변화들이 있게 되는데요. 그래서 우리 이 사업으로는 어떤 작물들이 기후변화에 적응할 수 있을까 이런 것을 연구하는 사업이라고 하겠습니다. 네, 오늘 발표 잘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바로 이제 패널 토론으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어서 패널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토론자 분들께서는 단상 위로 올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토론에서는 크게 두 가지 주제를 다룰 예정입니다. 개도국 녹색 전환 지원을 위한 방안, 그리고 기관별 우수 사례를 공유하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패널 토론 좌장으로는 녹색기술센터 기후기술협력부 전덕우 부장님께서 자리하셨습니다. 이어서 한국환경연구원 글로벌 환경협력센터 이현우 센터장님 소개해드립니다. 다음으로 한국환경공단 글로벌협력처 윤현식 처장님을 소개해드립니다. 코이카에서는 기후감염병 대응팀 김지희 팀장님께서 자리하셨습니다. 이어서 패널 토론 좌장이신 전덕우 부장님께서 토론을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녹색기술센터의 기후기술협력부장 전덕우입니다. 오늘 같이 이렇게 의미 있는 자리에 이제 좌장으로 또 이렇게 초청을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제 마침 이번에 이제 글로벌 이제 협력 포럼에서는 이제 그 감염병과 그 다음에 기후 위기에 대한 것을 주제로 지금 국제 협력에 대한 방안과 사례를 이제 공유하는 자리를 갖고 있는데 거기서도 특히 이제 코이카가 우리나라 이제 무상 원조에 가장 앞장서 있는 이제 코이카에서 이런 이제 감염병에 대한 지금 이제 추진하셨던 이제 사례들을 또 소개해 주시고 또 더 나아가서 또 기후 위기 또 녹색 전환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또 지원을 하실 계획인지에 대해서 잘 소개를 해주셨습니다. 이런 자리에 또 그 우리나라의 또 대표적인 그린의 이제 그 기관인 한국환경연구원과 한국환경공단에서도 오셔서 또 사례를 또 소개해 주시고 그다음에 개도국의 녹색 전환과 회복을 이제 지원해 주는 데 있어서 어떻게 이제 하실 예정이신지에 대해서 나눠 주실 예정이신데요. 오늘 이제 그 패널 이제 토론 진행을 이제 제가 우선 우수 사례에 대해서 그 이제 한국환경연구원과 한국환경공단에서 먼저 이제 말씀해 주시고 그다음에 제가 이제 준비한 그 이제 질의 사항을 통해서 저희가 이제 토론을 이제 하겠습니다. 시간이 저희가 한 20분 정도밖에 없는 관계로 제가 중간에 조금 이제 그 좀 속도를 좀 내는 부분이 있더라도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한국 그 환경연구원의 그 제가 이현우 이제 센터장님께 이제 좀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사실 우리나라 이제 KI죠. 이제 한국환경연구원 KI에서는 우리나라의 이제 그린 뉴딜 정책 그리고 탄소 중립 정책을 이제 세우는데 사실상 가장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기관이십니다. 그런 기관에서 이런 이제 개도국과의 그 협력의 부분에 대해서 어떤 우수 사례 부분들이 있으면 좀 소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번 자리에 불러주셔가지고 대단히 감사합니다. 저는 한국환경연구원의 글로벌 환경협력센터장 이현우라고 합니다. 저희 기관은 종전에는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이라고 이름이 있다가 한 두어 달 전에 이제 한국환경연구원으로 이렇게 영문과 동일한 이런 명칭으로 바뀌었습니다.
저희 기관이 내년이면 이제 꼬박 이제 만 30년을 채우게 됩니다. 그간 뭐 많은 일이 있었지만은 저희 기관이 국제 협력을 나선 것은 거의 한 기록상 뭐 20년이 조금 넘어가는 기록들도 있지만 대략 보면은 이 지속 가능 발전이라는 거 화두가 된 이후로 그러니까 한 20년 정도 된다고 보여집니다. 그간 좀 많은 일들을 해왔지만 아무래도 저희가 이제 정책 연구 기관이기 때문에 직접 사업을 한다라기보다는 이 사업을 하시는 분들에게 어떤 정책적인 방향성, 그 다음에 이 지구 환경 보전이라든가 아니면 이 동아시아라든가 어떤 지역적인 상황에서 어떤 일들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연구를 주로 해 왔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방금 우리 토론 좌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예를 들면 탄소 중립에 관해 가지고 국제 협력의 방향이랄까 이런 부분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런 부분들에 대해 저희도 좀 고민이 있는데 예를 들면 올해 저희가 올 여름 정도에 그 탄소 중립에 관해 가지고 설문을 넣어 가지고 이제 국민 설문을 좀 했는데 그 중에 이제 한 가지가 탄소 중립을 그러면은 우리나라 안에서 우리가 이제 배출하는 거니까 우리나라 안에서 넷제로로 가는 게 맞느냐 아니면은 조금 더 현실적으로 봐서 해외에서 탄소 중립 사업을 해나가면서 하는 게 맞느냐 이런 걸 갖다가 저희가 설문을 갖다 한 적이 있습니다. 곧 조만간에 이제 발표가 되긴 할 텐데요. 50%의 비율로 해외에서 사업을 갖다 해서 추진을 해야 된다. 국내에서만 해야 된다 이런 비율은 거의 20%대가 이제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생각하는 것들, 그 다음에 우리가 옳다고 생각하는 방식과 그 다음에 국민들이 느끼는 이런 현실적인 감각들이 상당히 다르다. 그리고 그 과정 중에서 우리가 국제협력의 방향을 어떻게 봐야 되지 않느냐 이런 좀 생각이 들어서 잠깐 이제 그 말로 이제 말씀을 드려봤고요. 저희 기관에 이제 국제협력의 뭐 우수 사례라고 그럴까요? 그런 것들은 그간 저희가 뭐 중남미도 해보고 뭐 중앙아시아라든가 뭐 여러 군데 아프리카라든가 이런 군데 해봤는데 역시 그래도 지역적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국제협력으로 중요한 것은 우리 주변 국가들 특히 중국이라든가 아니면 동남아 쪽 이런 쪽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보고 최근에 이제 그쪽에 이제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이 개발 협력에 있어가지고 동남아에서 이제 중요한 국가가 이제 메콩 유역 국가들이죠. 그 중에 저희가 캄보디아, 라오스, 베트남 쪽에 그 지역에 이제 왕립과학원, 뭐 사회과학원 이런 정부기관들과 이제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명박 정부 시절에 녹색 성장이라고 하는 걸 통해 가지고 저희가 이제 그쪽하고 연결이 됐었고요. 그리고 매년 계속 이렇게 회의를 하고 이제 연락을 갖다가 이제 해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통해 가지고 사실 지난 2018년에 있었던 한 메콩 정상회의 때 그 캄보디아 쪽하고 이제 대통령 두 분이 이제 참석한 데서 캄보디아 왕립과학원하고 그다음에 저희 상급기관인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사장님하고 해가지고 MOU 사인을 하셨고요. 그 부분이 이번에 코이카 ODA 사업으로 진행이 된 것으로 또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 외에 뭐 저희가 하는 것들은 올해 좀 진행했던 것들은 사업 중에 이제 중요한 거는 저희가 뭐 간단히 들고 나왔습니다만 저희가 메콩 지역 국가들이라든가 그쪽 국가들하고 사는 작업 중에 아시아의 환경적 지속 가능성이라고 하는 이 책자를 내는 작업이 있습니다. 매년 한 번씩 나오는데요. 이번 올해는 특히 2020년에 이제 20년대 시작이죠. 그래서 아시아에 있는 지역들의 국가하고 이 환경 분야에서의 앞으로의 10년의 개발 협력을 어떤 방향으로 끌고 나가야 될 것인가 이런 부분들을 특히 아세안 사무국의 도움을 받아가 좀 진행을 갖다 했습니다. 그래서 연말에 이제 보고서가 나올 텐데요. 이런 부분들이 아마도 다음번 그리고 정부 아니면은 또 코이카라든가 외교부라든가 이런 데서 기후 환경 분야에서 개발 협력을 끌고 나가는 데서 아마 좋은 방향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뭐 저희가 현지어로 온라인 뭐 교육을 한다든가 이런 조그만한 이런 우수 사례들이 있지만 그 부분은 저희 기관에 와가지고 홈페이지라든가 이런 데를 보시면은 어느 정도 아실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이제 KI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런 정책 수립에 대한 다양한 노하우가 있어서 저희 기관에서도 이제 개도국 대상으로 환경 부분에 있어서 이제 마스터 플랜 수립을 이제 지원을 이제 해야 되는 경우에 KI 또 많은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또 좋은 우수 사례를 또 공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는 제가 이제 한국환경공단에 이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이제 한국환경공단은 우리나라 이제 법적 근거에 또 따라서 보면은 오염 방지, 이제 환경 오염 방지뿐만 아니라 이제 환경 개선, 그다음에 자원 순환,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이제 온실가스 관련된 사업을 이제 수행하도록 이제 되어 있습니다. 이제 그런 것만큼 우리나라의 이런 환경과 그린 부분에 있어서 시스템을 구축하고 그다음에 운영하는 데 많은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한국환경공단에서는 또 이제 지금 실제적으로 좀 이제 개도국하고 또 협력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좋은 또 사례나 또 우수한 또 경험들이 또 많으실 것 같은데 그 부분에서 좀 일부 좀 공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한국환경공단에서 국제협력과 해외사업을 총괄하고 있는 윤현식 처장입니다. 저희 한국환경공단은 그 환경 전 분야에 해당되는 물, 대기, 폐기물 기변화에 대해서 중앙정부의 환경정책을 실현을 하고 실제 사업을 수행하는 공공기관입니다. 저희 그 기관의 특색을 반영을 해서 저희가 코이카하고 많은 협력 사업을 추진해 왔고요. 여기 오기 전에 그럼 우수한 사례로 뭐를 어떤 것을 좀 볼 수 있을까 좀 살펴봤죠. 그래서 뭐 ODA 사업의 가장 어려운 부분이 그 지속 가능한 것인가, 과연 이제 사업 끝나고 나서 어떻게 지금까지 현재 이게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가, 뭐 그런 것들하고 얼마만큼 많은 사람들이 수혜를 입었는가를 봐서 딱 제가 두 가지를 좀 이렇게 찾아봤습니다. 하나는 그 콜롬비아의 2017년도에 대기 측정망을 그 개소를 하고요. 그 측정망에서 나오는 데이터를 콜롬비아 국민들이 실시간으로 볼 수 있는 에어 콜롬비아를 구축한 사례를 들 수 있겠습니다. 우리나라에 에어 코리아가 있듯이 저희가 에어 콜롬비아를 구축을 해서 에어 콜롬비아에 보면은 그 자국에 있는 주요한 도시의 그 대기 오염 현황을 실시간으로 국민이 애플리케이션이나 PC로 직접 볼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구축을 해서 그거에 파생되는 여러 가지 정책들이 입안되는 그런 효과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또 찾아보면은 아프리카 지역에 코트디부아르의 그 상수 급수 사업을 들 수가 있었습니다. 2015년도에 1단계 사업을 했고요. 지금 2단계의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거는 이제 코이카에서 프랑스에 있는 원조기구하고 같이 이제 코펀딩을 해서 진행된 사업인데 수행 규가 3만에서 한 4만 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 코트디부아르의 수도이지만 그 빈민 지역에 아직까지도 그 이 식수가 공급이 안 돼서 개별적으로 물을 이렇게 사 먹기도 하고, 또 그거에 따른 비용이 증가되고, 그다음에 뭐 그 질이라고 하는 것도 그렇게 좋지 않았던 부분인데, 이 사업을 함으로써 그 빈민가 지역에 식수가 우리가 여기서는 편하게 먹을 수 있지만 거기서는 굉장히 귀중한 그런 식수를 공급했던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런 면을 봤을 때 코이카에서 했던 사업 중에, 저희가 수행했던 그 사업 중에 굉장히 그 성공적인 사례가 아니었던가 하는 거를 이번 기회에 한번 다시 느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실제로 이제 저희 기관도 이제 또 환경공단과 함께 그 이제 인도네시아나 이제 이런 대상으로 해서 이제 수질 이제 모니터링하는 시스템을 구축해주고, 그 관련된 또 기술이나 제품들을 인증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이제 기획한 바가 있었는데, 저희가 사실 이제 그 환경공단의 솔루션을 이제 개도국에 이제 송부했을 때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기반이 구축을 해야 되는 부분들과 또 정부 차원에서의 또 이제 이런 역량이 강화되는 부분이 너무 절실했는데 그런 솔루션이 여기 다 있다라고 하면서 많이 감탄했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또 사례를 또 잘 소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제 또 코이카에게 또 이제 그러면 또 김신 팀장에게 이어서 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제 이미 많은 또 사례들을 또 소개해 주셨기 때문에 사례에 대한 이제 소개에 이어서 시제적으로 이제 저희도 올해 그 국조실에 이제 아까 이제 소개가 나왔지만 이제 그린 뉴딜 이제 추진 전략을 수립했을 때 저희 기관도 이제 참여한 바가 있었는데,
그때 대내외적으로 가장 이제 많이 질문이 나왔던 게 개도국의 그린은 아직 너무 섣부르지 않은가. 그리고 지금 이제 경제 성장이 우선이지 아니면 보건이나 이게 지금 그린 부분에 있어서 그런 부분을 도와준다는 게 이게 지금 타당하냐라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미 그런 부분에서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게 코이카에서는 아까 44개의 또 현지 사무소도 있다고 해서 수요 중심의 또 원조를 또 이제 하시는데 실제적으로 그린에 대한 수요가 개도국에서 어느 정도 있는지 좀 궁금합니다. 그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뭐 답부터 말씀드리면 수요가 굉장히 많습니다. 일단은 모든 개도국을 포함한 모든 대부분의 나라들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제 자발적 온실가스 감축 계획 (NDC를) 다 제출을 하게 되어 있고요. 이 과정에서 국가들의 상황이랑 현재 상황과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 한 번씩은 다 점검을 하는 계기가 있습니다. 이 계기를 보게 되면 수원국들에서 기술적으로든 아니면 재원 면으로든 부족한 점이 있다는 것을 많이 깨닫게 되고요. 이때 이제 한국을 비롯한 선진국들의 원조를 많이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실 이런 그린의 부분은 어떻게 보면은 이제 아직까지는 선입견이 이걸로 뭐 어떻게 바로 돈을 벌 수 있겠느냐, 오히려 그린이 너무 강요될수록 경제 성장이 발목 잡히지 않느냐, 이제 이런 부분이 또 있을 텐데, 이제 이런 코이카에서 이런 그린 OD를 이제 그 어떤 지속 가능성을 이제 확보하고 이제 하려고 할 때 사실상 가장 중요한 접근 방법이나 조치사항은 무엇일까요? 그런 부분들. 아까 이제 잠깐 말씀을 하셨지만 이 경제성 면에서 봐도 이미 그린 쪽이 시장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디젤 발전을 생각해 보면, 지금 유가를 생각해 보면 그 유지 관리에 훨씬 더 저렴한 태양광 에너지라든지 이런 게 개도국에서도 이미 그 경제적인 비교 우위를 알고 있어서 이제 선제적으로 도입을 하겠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고요. 질문 주신 거에 답을 하면 일단은 법적인 거, 제도적인 정비가 가장 중요하긴 합니다. 우리나라 민간 기업이 가서 투자를 해서 뭔가 사업을 하고 싶어도 개도국에 법적으로 민간 투자를 받아들일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이게 하기 어려운데요. 사실 저희가 수원국 정부랑 얘기를 하다 보면 앞으로는 이걸 개선해 나가겠다라는 적극적인 의지를 많이 가지고 있어서 이것도 뭐 개선이 앞으로는 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되게 좋은 말씀 해주신 것 같습니다. 이제 저희 기관에서도 이제 개도국의 이제 폐기물 쪽의 PPP 이제 민자 사업, 투자 사업을 이제 기획을 했었을 때 제도가 없어서, 예를 들면 이제 뭐 소각 처리한 다음에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될지, 또 민간 투자 사업에 관련된 좀 법이 조금 이제 좀 미정비돼 있다든가 해서 이게 사업 추진 참 어려운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거하고 연관해서 사실 또 여기 한국 이제 정책연구원에서 또 사실 많은 또 노하우를 갖고 있을 것 같은데요. 이 그린에 대한 어떤 정책 수립을 개도국에 또 이제 또 수요도 많이 증가할 텐데, 그런 걸 지원을 하실 때 어떤 부분에 있어서 사실 좀 많이 고려를 좀 해줄 필요가 있을까요? 저희가 한 7, 8년 전이었던 것 같아요. 베트남 녹색 성장 마스터 플랜이라고 해가지고 코이카 OD 사업을 했었는데, 그때도 그 베트남 국가뿐만 아니라 각 지역에서 이 녹색 성장을 하려면 어떤 개발 사업이 필요하냐, 여기에 대한 그런 질의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가장 많았던 것 같습니다. 일부는 진행이 되었다라고 뭐 저희도 얘기는 듣고 있습니다. 최근 저희 정부가 이 그린 뉴딜 ODA를 갖다가 이 다크 회원국들 수준으로 이제 높이겠다고 얘기를 했죠. 그리고 앞으로 또 이런 ODA 쪽이 이제 많이 늘어날 것 같은데요. 그러려고 그러면 사실 저희가 준비를 해야 되는 게, 그러면 늘어났을 때 과연 뭐를 할 수가 있을 것인가, 이런 부분들의 어떤 저희 사업 모델이 어느 정도는 갖춰져 있어야 된다고 이래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 그간 이 그린 분야에서의 ODA가 많지 않았던 거는 어떻게 보면은 사업 모델이 그닥 정형화된 어떤 사업 모델이 많지가 않다. 여기 지금 한국환경공단에서 오셨는데, 공단 쪽은 그래도 물이라든가 아니면 폐기물 쪽으로 사업 모델을 갖고 있고요. 그 외에 또 산림총에서 하는 게 산림 쪽의 사업들도 있고, 이런 사업 모델들이 좀 들어 있기는 하지만, 여전히 우리가 개도국에서 요구하는, 그 사람들이 원하는 그런 사업들을 충분히 우리가 그런 요구들을 받아줄 수 있는 그런 사업 모델을 갖고 있을까 하는 데 대한 아마 걱정들이 상당히 좀 앞서는 부분이 있습니다. 아니 이것을 갖다가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 이런 부분에서 딱히 이걸 해야 된다, 저걸 해야 된다 이런 답이 있는 게 아니라 이런 부분에서는 한 2가지 정도 어프로치가 필요한 것 같아요. 한 가지는 해외에서 특히 그 개도국에서 다크 선진국들 중에서 EU나 일본이나 이쪽에서는 굉장히 각각 아프리카나 아니면 동남아 쪽으로 상당히 많은 그 자금들을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이분들이 이 나라들이 과연 어떤 사업들을 지원을 하고 있느냐, 그 중에서 우리하고 맞는 모델은 또 어떤 것이냐 이런 부분들 좀 더 구체적으로 좀 살펴봐야 되는 부분이 또 하나가 있고요. 또 하나는 지금 올해가 2021년입니다. 제가 아까 저희 기관에서 책자를 하나 지금 준비하고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이걸 갖다가 좀 더 전략적으로 그런 2030년까지 우리나라의 앞마당이라고 할 수가 있는 이 아세안 내지는 그 아태 지역에 있어서 우리가 어떤 사업을 벌려나가고 그것을 통해 가지고 그 나라의 녹색 전환 내지는 탄소 중립에 얼마만큼 도움이 될 것인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계속 연구와 그 다음에 여기 모인 이 기관들 간의 어떤 소통이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네. 지금 이제 말씀하신 대로 이제 또 이런 이제 사업 모델 이제 말씀하셨는데 그거에 대해서 또 이제 환경공단에서 되게 많은 또 모델과 또 솔루션을 갖고 있으십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활용을 해서 개도국의 녹색 성장과 회복을 또 이제 도와주는 데 있어서 좀 가장 좀 공단이 보다 더 큰 기여를 하기 위해서 필요하신 부분이 혹시 뭐가 있을까요? 짤막하게 좀 말씀해 주시면은 또 콜까지도 도와주실 수도 있으시니까 함께 참여하실 수도 있으니까요.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그 아쉬운 건 좀 시간이 좀 짧아서 그런데요. 뭐 하루 종일 하려도 할 수 있을 정도로 저희 많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뭐 그 주제에 나와 있던 코로나와 관련해서도 할 얘기가 있고 그다음에 그린 뉴딜 쪽에도 그런데요. 코로나와 관련해서는 최근에 그 의료 폐기물 부분이 굉장히 부각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공단과 UNDP 그다음에 관련된 그 세계 한 뭐 꽤 많은 기관이 모여갖고 세미나도 한번 개최를 했었는데요. 이게 급작스럽게 어떤 그 이 의료 폐기물에 대해서는 그 동안에 잘 보이지도 않던 그런 부분이 굉장히 부각이 됐었고 특히 이제 개도국 입장에서는 그걸 감당할 수 없는 지경까지 이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새로운 생각이 들었던 부분이 코이카에서 지금 의료 쪽, 보건 쪽에서 하고 있는 사업 중에 병원 신축 그다음에 뭐 그런 쪽에 지원 사업이 있는데 그럴 때 항상 그 의료 폐기물에 대한 부분을 같이 이렇게 묶어서 이렇게 이 프로젝트를 하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겠다라고 하는 걸 느꼈고요. 실제 여기도 언급이 됐습니다만 순천향대학교하고 저희하고 이렇게 코업을 해서 순천향대학교는 감염병원 전용 병원 그다음에 저희는 거기에 플러스해서 의료 폐기물 관리 시스템을 같이 엮어서 하는 부분들을 좀 그 고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그린 뉴딜하고 관련해서는 캅 26회의가 이제 방금 전에 끝나긴 했습니다만 거기서 중요한 협약 뭐 이름은 이제 서약이라고 합니다만 국제 메탄 서약에 대한 부분이 108개국이 그 사인을 했습니다. 그 얘기는 메탄을 2030년까지 2018년 기준으로부터 30%를 저감하겠다고 또 별도의 서약을 하게 됐는데요. 그 메탄 쪽에 보시면은 주요 이제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는 주요한 발생지가 유기성 폐기물 쪽, 그 다음에 쓰레기가 묻혀 있는 매립지 쪽에서 상당 부분 나오기도 하고 저감이 가능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 부분에 좀 더 그 어차피 서약 당사자들이 줄일 의무가 있고 그거에 대한 로드맵이 서 있기 때문에 그런 쪽에 중점되는 그런 프로젝트 개발이 향후엔 좀 많이 필요하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 각 기관에서 또 좋은 사례들과 노하우를 이제 공유를 해주셨는데요. 이게 보면서 저희가 이제 그 국내 유관기관들이 또 다자기구들하고도 함께 더더욱더 긴밀하게 협력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사실 더 많은 또 대화를 또 나누면서 이제 이런 것들을 공유하면 좋겠는데 이제 시간이 좀 짧은 관계로 다음에 또 콜까지 또 이런 좋은 자리를 마련해 주실 거라고 기대하면서 오늘 이제 여기 토론을 이제 이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마이크는 이제 사회자에게 이제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기관별 우수 사례를 공유해 주시고 코이카의 발전 방향을 함께 고민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바쁘신 와중에 시청해 주고 계신 모든 분들께도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이상으로 2021 글로벌 코리아 박람회 코이카 세션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